이 아이는 그냥 두세요. 어차피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다. 나는 축 처진 몸을 끌며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 배고픔은 익숙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나를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오래 못 살아. 굶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쁜 길로 빠지게 되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거리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다짐했다. 이대로 사라지지는 않겠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병원도 부모님의 품도 아닌 고아원의 작은 방이었다. 누가 나를 맡겼는지, 왜 버려졌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나는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다. 늘 음식이 부족했고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익숙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숫자를 좋아했다는 것. 고아원에 있던 낡은 책 중에 수학책이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숫자를 따라 써보았고 조금씩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규칙을 따랐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정답은 반드시 존재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국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다.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을 기대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새 부모님은 나에게 옷을 사주고 영어를 가르쳐 주었으며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미소는 점점 사라졌다. 그들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나는 실수를 하면 혼이 났고 집안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외면당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그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나는 길거리에 서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또다시 버려졌다는 것을.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길거리에서 자야 했고 음식을 구걸해야 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고 공원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했고 나는 그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내가 사라져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숫자만은 놓지 않았다. 거리에서 주운 신문 조각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았고 우연히 발견한 수학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녔다. 수학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숙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보여주었다. 그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수학책이라니 신기한 녀석이네.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 그는 땅바닥에 작은 돌멩이로 간단한 수학 문제를 적었다. 이거 풀어봐. 나는 종이를 꺼내 빠르게 계산했다.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답을 말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재능을 길바닥에 썩히다니 따라와. 그렇게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 대학생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핫초코를 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이번에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 예선 문제야. 한번 풀어볼래?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종이에 빠르게 계산을 적어 나갔다. 30분도 되지 않아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 그는 내 풀이를 살펴보더니 점점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넌 천재야. 나는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다. 천재. 나는 그냥 숫자를 좋아하는 아이일 뿐인데. 하지만 그는 내 풀이를 가지고 대학 교수에게 보여주었고 얼마 후 한 후원자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나는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는 내게 물었다. 너 학교에 다닐 생각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정식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길거리에서 수학을 독학하며 배웠던 터라 수업이 너무 쉬웠다. 나는 선생님께 더 어려운 문제를 요청했고 선생님들은 그런 내 모습에 놀라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너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는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내게 건넸다. 나는 곧바로 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내가 풀이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했다. 이 정도면 그냥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 수준인데? 그날 이후 나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나는 처음 보는 경쟁자들로 가득한 풍경을 마주했다. 그들은 모두 유명 사립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나는 초라한 차림새로 혼자 앉아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나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문제지를 받자마자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다. 나는 숫자들 속으로 빠져들었고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 날 내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다. 나는 미국 대표 선발전까지 올라갔고 결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다. 그 대회에서 나는 금메달을 따냈고 내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소년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수학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나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이끌었다. MIT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고 나는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었다. MIT 캠퍼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주변에는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가득했다. 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학기 나는 교실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MIT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질문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비록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영어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수님이 수업 중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나는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가 질문을 했다. 그런데 교수님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을 향해 이 친구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다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된 것만 같았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과거의 수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던 내가 이제는 숫자보다 더 큰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 연습했다. 교재를 소리내어 읽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녹음해 반복해서 들었다.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난제를 던졌다.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실수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훌륭한 접근법이야. 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내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졸업 후 하버드 박사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MIT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문적으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첫 학기 나는 교실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MIT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주저없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영어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수님이 수업 중 내게 질문을 던졌을 때도 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질문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내 서툰 영어를 들은 교수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을 듣다가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을 보며 말했다. 이 친구 좀 도와줘. 그 순간 나는 마치 다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보다 학업적으로 뒤처지는 학생들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는데 나는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만들기도 힘들었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언제나 숫자로 세상을 이해해왔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내게 늘 논리적인 답을 주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언어는 수학과 달리 논리적인 공식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었다. 한때는 거리에서 노숙하던 아이였다. 그때도 어렵게 버텨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위치였다. 나는 여기서도 도태되는 걸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 연습했다. 강의를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었고 영어 문장을 직접 써보며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했다.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학 교수님이 수업 중 난제를 던졌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손을 들까 말까. 그러나 나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다. 교수님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영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논리는 명확했다. 학생들이 내 풀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한 접근법이야. 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할지라도 수학 자체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내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나는 MIT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버드 박사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하버드에서의 연구 과정은 더욱 치열했다. 수학 이론을 연구하며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시 한번 큰 벽에 부딪혔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논문으로 발표하는 과정은 MIT에서의 수업보다 훨씬 어려웠다.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과 학문적 논리가 모두 필요했다. 처음 쓴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혹평을 받았다. 논리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나는 좌절했다. MIT에서 인정받던 내가 여기에서는 또다시 부족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논문을 다시 작성했다. 하버드 교수님들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요청했고 수십 번의 수정 끝에 마침내 논문이 승인되었다. 그 논문은 세계적인 수학 저널에 실렸고 나는 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 나는 고민 끝에 대답했다.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 하버드에 남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나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제안받게 되었다. 거리에서 노숙하던 아이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첫 강의를 하던 날 나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거리에서 생활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고 밥을 굶던 날이 많았죠. 하지만 수학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학생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시작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한 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정말 길거리에서 생활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야.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릴 적 길거리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이 순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길거리의 아이가 숫자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였다. 첫 강의를 하던 날 나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칠판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거리에서 생활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고 밥을 굶던 날이 많았죠. 하지만 수학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한 학생이 다가왔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교수님, 정말 거리에서 생활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야.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릴 적 길거리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거리에서 잠들기 전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별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나아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내가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노력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논문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가 연구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차례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다. 나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세상에는 아직도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나는 거리에서 수학을 배웠고 우연히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나는 공식적으로 희망의 수학호프 인 넘버즈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였다. 언론은 다시 한번 내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었고 많은 후원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MIT와 하버드의 교수들 또한 이 재단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다. 지원자들의 사연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처럼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는 한 소년의 사연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나처럼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학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배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날 나는 작은 카페에서 그 소년을 만났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 내 이야기를 읽었어. 나도 너처럼 수학을 좋아했어. 그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교수님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같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 그는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에게 장학금 증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받은 첫 번째 기회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그는 증서를 꼭 쥐며 말했다. 저도 교수님처럼 될 거예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한때 거리에서 노숙하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하버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내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나처럼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디서 시작했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그토록 바라보던 별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